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게 됐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면 최소한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첫째, 적의 상황이 어떤가? 그 다음에 우리의 조건은 어떤가? 이를테면 적이 매우 강력하고 우리는 역량이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공격하면 안 되죠. 그때는 길고 지루한 준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적의 상황이 매우 취약하고 우리는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 그러면 망설이면 안 되죠. 바로 공격해 버려야죠. 무너뜨려야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방어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공격할 것인가? 이 공격도 기동전을 할 것인가? 진지전을 할 것인가? 이른바 하이브리드전을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선행되는 것이 적의 상황은 어떻고 우리의 상황은 어떻다.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지피지기 백전백태. 손자병법에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를 공산당은 실천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자유우파도 바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지피지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저 종북주사파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의 상태는 어떤가? 이거는 매우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상대 진영을 분석할 때는 절대 낮추어 봐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저런 것들 뭐 허접한 것들,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가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시하는 건 아닙니다. 적을 가볍게 보면 필패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저것들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다. 이걸 정말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듯이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본다는 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의 정치 역량은 어느 정도고, 우리의 조직 역량은 어느 정도고, 우리의 홍보 역량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로 잘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사분오열돼서 그야말로 각자도생하고 있는가? 이런 우리의 조건도 정말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이 공격할 때인지 지금이 방어할 때인지 지금이 진지전으로 갈 때인지 기동전으로 갈 때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커다란 이 전략 방향이 결정이 돼야 비로소 그 전략 방침에 따라서 전술 지침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러저러 함으로 우리가 지금 총공격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면 총공격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가 그때 비로소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휘둘려서 공격이든 방어든 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분명히 적은 나름의 전략을 갖고 달려들 거기 때문에 그 상대의 전략에 말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닌이 100년 전에 얘기했던 What is to be done?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지금 정말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기분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하는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이념에 충실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이 이념과 자신들이 세운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리고 그것도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전략 지도부에 따른 전략과 전술에 입각해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적과 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고 그 이념 이외에 사적인 그 이해관계들은 다 배제되어 있고 그리고 그 힘을 전략과 전술에 입각해서 구사하는 적이라면 엄청나게 강한 적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레닌 시대의 소련 공산당 또는 모택동이가 대장정을 할 때의 그 중국 공산당 정도가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자유파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100년 전에 70년 전에나 잠깐 있었던 거고 실제로 이 공산당 좌파 세력은 그 이후에 말할 수도 없이 오염이 됐습니다. 공산주의가 혁명을 이끄는 이념이 아니라 공산당 간부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도구로 전락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수십 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100년 전의 레닌도 아니고 70년 전의 모택동도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문재인이가 2017년에 권력을 찬탈했어요. 그리고 5년간 대한민국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권력을 찬탈하자마자 자유파를 전부 괴멸시키고 20년 집권하겠다, 50년 집권하겠다 이러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끝났어요. 5년 만에 우리 자유파가 권력을 탈환했습니다. 자유파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고 사실은 자유파 진영에 속해 있지도 않았던 윤석열이라는 지도자를 운 좋게 영입해서 된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해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아직 대한민국의 운이 다 하지 않아서 5년 만에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을 끝장내고 우리 자유파가 권력을 되찾아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문재인 종북주사파 권력이 20년 집권, 50년 집권까지 큰소리 치던 것들이 어떻게 5년 만에 끝났는가? 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것들이 이념에 투철한 이념 집단이 아니었어요. 그냥 겉으로는 이념을 내세우기도 하고 또 문재인 종북주사파 권력 내부에 이념에 투철한 자들이 일부 섞여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냥 한 자리 해먹으려고 모인 것들이에요. 한 건 해먹으려고 모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은 이념으로 포장만 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익 집단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그들끼리의 이익 나눠 먹기를 통제할 내부 자정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지그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 알뜰한 한 채 정책, 이거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부터 지역구 아파트 포기하고 강남 아파트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겉으로는 뭐 이념을 표방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속속들이 썩어 들어간 이익 집단들이었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는 뭐 정말 철면피한 뻔뻔함을 가지고 권력을 나눠 먹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문제가 발생해도 이것을 자정할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자, 조국 사태요. 누구의 눈에도 이 조국이를 장관으로 지키는 건 말이 안 돼. 이거 빨리 쫓아내야 돼. 끌어내려야 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종북주사파 문재인 권력 내부에서는 누구도 조국이를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내려놓자.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몇몇은 생각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념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아서 모두가 다 한 건씩 하겠다. 이익 좀 챙기겠다고 달려들고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중에 조국이가 운 나쁘게 또는 욕심이 지나쳐서 이자가 장관하겠다는 욕심만 안 부렸으면 조국 사태도 안 벌어졌을 텐데 욕심이 지나쳐서 장관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운 나쁘게 언론의 검증에 걸리고 집중 공격을 받게 됐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좌파 전체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아무도 못한 거예요. 자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 정치인 윤석열도 없었죠. 조국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탄압받고 핍박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타나게 된 거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문재인 종북주사파 권력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은 어떠냐? 문재인 권력과 비교하면 금방 그 성격이 드러납니다. 문재인 권력보다 이재명 권력이 더 이념이 투철하냐?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문재인이는 여러 사람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름 이념을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이재명이는 문재인에 비해서 거의 그런 수준의 이념 가치 지향이라는 게 없어요. 운동권에 족보도 없고 뭐 정과가 4개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좌파 운동하다가 생긴 정과는 하나도 아닙니다. 또 개딸 권력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권력을 떠받치고 있는 자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좌파 운동 족보에 이름을 올린 자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 이재명이가 일극 체제로 당을 틀어잡는 과정에서 전부 숙청을 해버렸거든. 김대중 때 같이 했던, 노무현 때 같이 했던 이런 자들이 그 중에서도 제법 좌파 운동권에 이름을 올렸던 이런 자들이 전부 숙청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은 문재인 종북주사파 권력에 비해서 이념 지향성이 훨씬 낮아요. 뭐 거의 이념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입에서 아무리 대선 때 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나야말로 중도 보수야 라는 얘기가 그냥 스스럼 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런 소리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똘마니들 사이에서 그거는 좀 아니다 라고 문제 제기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초에 이념 집단이 아니니까. 자, 이념 집단이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율도 없는 겁니다. 여기야말로 그야말로 저 시장판에 아사리판 같은 이익 투기장이 돼 있어요. 먼저 보는 자가 임자야. 이재명이랑 조금만 가까우면 그 자가 능력이 있건 없건 좋은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이재명이도 지가 어떻게 될까 모르니까 자기 주위에 핵심 요직에는 전부
지 사건 변호인들을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이재명이가 자기부터 그러니까 그래도 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에 뭐 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 새끼 갖다 박는 거를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부 그야말로 어디 시장 뒷골목에 양아치들 모여서 다 뜯어먹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단이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이념과 가치 지향이 없는데 오로지 뜯어먹을 이해관계로 모인 그야말로 승냥이 같은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이 지금 지그들이 열심히 잘 먹고 있는데 권력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권력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뭐 여기저기서 주워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자들한테 5년 후가 어떻고 10년 후가 어떻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전략이 없어요. 어떤 전략도 없어요. 권력이 새로 들었으면 뭔가 최소한 5년 계획은 세우게 돼 있습니다. 5년 동안 우리는 1년 차는 뭐하고 2년 차는 뭐하고 3년 차는 뭐해서 마침내 일단 5년 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다음 정권을 창출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기 후보들은 어떻게 관리한다. 뭐 이런 최소한의 계획이 있어요.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기 직전에 정몽준이랑 단일화를 했다가 그걸 정몽준이 파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노무현이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다음에 5년 후에 대통령이 될 사람을 내가 이렇게 키우겠다. 구체적으로 사람까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어요. 그게 정동영이 취미에 뭐 그런 것들이지만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몽준이는 단일화를 해서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면 지는 그냥 정치 생리를 진짜 몰랐던 거죠. 정몽준이 자기는 노무현 정권의 2인자가 되고 5년 후에는 지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일화를 했는데 그래서 뭐 선거 유세에도 나갔는데 그런데 웬걸 노무현이 입에서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아이 뭐 우리한테는 추미애도 있고 정동영도 있다 이래버리니까 야 이거 내가 완전히 번지수 잘못 잡았구나. 그래서 단일화 파기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노무현이한테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대통령이 됐을 때 그 5년 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교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전략은 아니지만 뭔가 막연하게나마 그런 그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 문재인이가 정권 탈취한 다음에 그 당시에 전략가가 이해찬이잖아요. 이해찬이는 노무현이보다 문재인이보다 훨씬 더 이런 좌파의 전략 전술에 능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자의 머릿속에서는 20년 후, 50년 후 얘기가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찬이가 노무현 때의 이해찬이지 문재인 때 무슨 쪽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제거되고 나서 뭐 문재인 때 무슨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전략이 있었으면 조국 사태가 그렇게 크게 번지도록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정권에 무슨 전략이 있어요? 5년 후 전략은커녕 당장 한 달 후 전략도 없는 것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 언제 만난다는 전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전략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만 생각하면 또 저것들이 요즘 설치는 꼴을 생각하면 뭐 엄청 무섭고 막 광풍이 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도 취약하기 짝이 없는 권력이에요. 어떠한 이념 가치 지향도 없고 오로지 이해관계로 뜯어먹기 위해서 승냥이처럼 모여있는 것들이고 따라서 어떠한 전략 전술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야. 내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때그때 맞춰서.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4대 참사가 빚어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외교 참사, 인사 참사, 비탄감,
그리고 부동산 폭탄. 이게 하나하나 떠보더라도 정말로 심각하잖아요. 정권이 흔들거릴 정도의 심각한 참사 아닙니까? 그런데 저 종북주사파들 가만히 보세요. 이재명이 주위에 있는 것들이나 집권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또는 개딸 커뮤니티에 이 4대 참사에 대해서 이걸 참사라고 인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정권이 위태로워지니까 어떻게든 빨리 수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 상황에서 김어준이가 그야말로 사이비 교주처럼 단을 쌓아갖고서 맨 꼭대기에서 거대한 의자를 놓고 그리고 개펌을 떨어도 거기에 문재인이가 김민석이 같은 자들까지 다 아래 것들이 돼서 머리 쪼아리고 있잖아요. 이 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민심이 얼마나 흉흉한지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당장 먹을 게 너무나 많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챙길 자리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 자리 하나하나가 다 이권들이야. 지금 이재명이가 장관시키겠다고 추천했던 자들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거기 불법과 편법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전부 다 뭐라도 하나 뜯어먹었던 자들이죠. 그 불법이건 편법이건 투기건 뭐건 제대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법과 원칙과 상식과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자들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은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 무리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것들이 무슨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가장 취약한 권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이 권력보다도 훨씬 취약한 권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5년 가기도 힘들다. 다들 야 이재명 저거를 몇 년간을 어떻게 견뎌내냐 하시는데 저는 저거 5년 가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이해관계로 얼기설기 엮어놓은 권력이에요. 그러면 저 권력이 유지되려면 앞으로 이재명이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 있어요. 이해관계를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옛날처럼 뭐 장관 자리 무슨 저 공기업 사장 자리를 돈 받고 팔 수는 없겠지만 거의 그 수준으로 자리를 나눠주는 거.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듯이 그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의 핵심들한테 끊임없이 자리를 나눠주는 거. 그리고 이권을 나눠주는 거. 이거밖에는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감옥에 보내고 우리 자유우파 지도자들 몇 사람 감옥에 보내는 식으로 국면 전환용 또는 국민들한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공포의 동원화를 위한 그런 시범 케이스 몇 개 정도겠죠. 근데 이것도 뭔가 법을 어겼어야 뭘 처벌을 받지. 법을 어겼어야. 저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감옥에 보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뭘 법을 어긴 게 있어야지. 아무리 개딸들이 잡은 권력이지만 궁예의 관심법 같은 걸로 감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뭘 법을 어긴 게 있어야 감옥을 보내지. 저것들 마음 같아서는 진작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감옥에 갔죠. 진작에 고성국이 감옥에 가 있겠지. 저것들 마음만 같아서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법과 상식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이 절차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자리 나눠주고 이권 나눠주고 돈 뿌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도 저런 식으로 나눠주는 것은 이재명이가 계속 할 겁니다. 나눠줄수록 나라는 병들죠. 나눠줄수록 국가는 비게 되고 나눠줄수록 우리 후손들이 감당해야 될
빚은 점점 늘어나죠. 그게 안타깝지만, 그게 너무너무 걱정되지만, 저것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빈 곳간 우리가 정권 찾아서 다시 채우면 되고, 우리 후손들이 감당해야 될 빚,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가 먼저 부담해 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사실상 매표하듯이 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고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서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키면 되니까. 저런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이 오히려 다행스럽다고 할 정도입니다. 저것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자, 이게 What is to be done? 무엇을 할 것인가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의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실체가 이렇다. 극악스럽게 자기 이해관계는 어떠한 후퇴도 없이 물어뜯겠지만 그냥 그것이다. 그것이 다다. 먹이를 두고 싸우는 승냥이 무리들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우리 자유파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근대화 혁명을 이루어낸 세력이고,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점진적 타협적 민주화를 성공시킨 세력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근대화했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점진적 타협적 방식으로 민주화를 제도화시킨 세력이다. 이 대목에서 아마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역사적 팩트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지금의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그 결정적 계기는 87년 6.29 선언이었습니다. 87년 6월 29일에 있었던 선언입니다. 그 6월 29일에 있었던 6.29 선언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주의 정권으로 이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6.29 선언에 의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87년 헌법이죠. 그 헌법에 따라서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됐어요. 여기서 최초라고 하는 것은 87년 이후 최초입니다. 자, 그게 지금의 체제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민주화의 출발점이 된 6.29 선언은 누가 한 겁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과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의 정치적 대타협으로 6.29 선언이 나온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제안하고 당시 야당 대표였던 김영삼이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여야 간의 정치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서 6.29 선언이 현실화된 겁니다. 그 후에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세 사람이 아예 당을 함께 하기로 결의를 한 게 3당 합당이고, 그 3당 합당으로 태어난 민자당의 후손이 지금의 국민의힘이에요.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하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세 사람이 역사적 대타협을 통해서 민주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정사입니다. 그런 자유우파예요.
그런 자유우파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류였던 자유우파가 수십 년 동안 변방으로 밀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이회창이 97년에 김대중한테 지고 2002년에 노무현한테 졌다고 해서 바로 우리 자유우파가 붕괴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을 연달아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가 완전히 붕괴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우파 진영 내의 배신자들에 의해서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자유우파는 지금껏 이 배신의 트라우마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배신자들이 아직도 얼굴 들고 뻔뻔하게 돌아다닙니다. 김무성이가, 유승민이가 여전히 무슨 자유우파의 무슨 원로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당한 후에 이 배신자들을 제때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로 우리 자유우파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주류로서의 역할을 못했어요. 자부심도 다 깨지고 자존감도 다 없어져 버리고 실제로 자유우파가 사분오열 되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2017년 홍준표의 24% 득표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말 하늘이 도우사 윤석열이라는 지도자가 우리들한테 찾아왔어요. 언제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을 만들었습니까? 그냥 찾아온 거예요. 문재인이 조국 세력에 탄압받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판으로 뛰어들어서 국민의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2022년 대선의 승리는 윤석열의 승리였지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고 자유우파의 승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기적같이 탈환한 자유우파 권력을 우리가 다시 한동훈 배신자 일당 때문에 또 뺏겼어요. 또 뺏겼어요. 박근혜 탄핵 사건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윤석열 탄핵 사건의 트라우마까지 겹치게 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결정적으로 세 가지 점에서 달랐어요.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지지 않고 꼿꼿이 일어서서 끝까지 싸웠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 대통령이 종북주사파들에 맞서서 배신자들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보고 자유파 국민들이 결집하기 시작했어요. 2030 청년들이 계몽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지율 45, 48, 52까지 기록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변이 연출된 겁니다. 그리고 8년 전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자유파 유튜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투쟁 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투쟁을 했어요. 모든 언론을 다 장악했지만
자유우파 유튜브는 제압하지 못한 저 종북 주사파들, 천추의 한이라고 통탄했을 자유우파 유튜브들, 이들이 자유우파의 결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다른 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유파의 내부 상황을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대중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조직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군중일 뿐이에요. 군중은 어쩌다 한번 감정적으로 격앙돼서 폭발할 수 있지만 이것을 지속적인 정치로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군중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것이 정치적 힘으로 전화하려면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탄핵 저지 투쟁에서 광화문의 태극기 애국 세력이 전국 각지에 태극기 애국 세력이 저 좌파 세력을 압도했습니다. 저것들이 민노총이다, 정교조다, 뭐다 해서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려고 그래도 집회 때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집회 머리 참여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걸 기성 언론들 처음에는 외면하고 왜곡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다 사실관계로 보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압도했어요. 광장에서 압도했는데 왜 탄핵 저지에 성공하지 못했냐? 광장에서 압도했는데 왜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했냐? 이게 정치 권력으로 정치적 힘으로 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의힘의 책임이 결정적으로 큽니다. 이 광장에 분출하는 힘, 이건 어느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적어도 이번 탄핵 저지 투쟁과 대선 과정에서 이 광장에 분출하는 힘을 만들어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배신한 배신자들이 여전히 설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종북 주사파 세력과 현장에서 맞선 광장의 태극기 애국 세력의 힘을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고 멀리했어요. 자신의 자산으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극우 세력이다, 가까이 오면 안 돼, 이렇게 밀쳐낸 거예요. 자유파 유튜브들도 똑같이 밀쳐낸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점점 왜소해져 갔고 광장에서 분출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힘은 폭발은 하지만 이것이 정치화되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어요. 그 상황은 지금 더 나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대놓고 비대위원장이라는 자, 송원석이라는 자가 김영태에 이어서 송원석이라는 자까지 1, 2, 3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딱 규정합니다. 만약에 1, 2, 3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면 탄핵 저지 투쟁에 나섰던 태극기 애국 세력 전체, 그리고 탄핵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52%가 다 불법을 옹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법을 옹호한 이 52%의 국민과 절연하고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5%나 될까요? 저는 그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가 살모사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살모사당이에요. 지금의 국민의힘을 있게 만들고 지금의 10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있게 만든 자유우파 국민들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탄핵 저지 투쟁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 또 우리 광장에서 모인 태극기 애국 세력들의 상황도 안 좋아졌습니다. 우선 많이 지쳤어요. 아무리 이념이 투철해도 싸우는데 일주일 싸워, 한 달 싸워, 석 달 싸워, 1년만 싸우자는 혹시 가능할지 몰라도 7년 내내, 8년 내내 싸워야 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직업적 혁명가들은 평생을 싸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달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일주일 싸우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자유우파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다들 너무 많이 지쳤어요.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요. 또 자유우파의 지도자들도 좌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으면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이제 그들도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지쳤어요. 그래서 매주말 있던 광화문 집회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던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명동에서 불굴의 의지로 투쟁하고 있는 우리 자유파 동지들이 있습니다. 자유파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로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정말로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유파 국민 중에서도 소수예요. 다수는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실망감과 절망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이중 삼중으로 짓눌려 있어요. 그래서 대중투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민석이의 수많은 의혹이 조국이만 못해서 조국 투쟁과 같은 대규모 집회와 투쟁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김민석이가 조국이보다 나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당시 조국이에 대해서는 광화문 투쟁이 전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객관적인 우리 내부의 정세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면 이긴다, 투쟁하면 이긴다. 집회 나와라. 이런 방식으로는 너무나 소모적이어서 승산이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투쟁은 필요해요. 그거 안종권 대표가, 김상진 대표가 자유대학이 정말 헌신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의 집회로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지금의 집회로 대법원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건 아니죠. 그거는 안종권이나 김상진도 자유대학 젊은 청년들도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 계속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투쟁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투쟁이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투쟁을 자유파 국민 모두에게 다 함께 하자. 왜 안 나오냐?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강원 목사한테 왜 집회 안 하냐? 손현보 목사한테 왜 집회 안 하냐?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객관적 정세를 냉정하게 봐야 된다. 또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고성국 TV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특별한 지원과 애정을 받고 있어서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다수 자유파 유튜브들
다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구독이 줄고 조회수가 줄고 슈퍼챗이 줄고 좌파들의 이런저러한 공격과 탄압에 시달리면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마지막 기대도 이제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국민이 계엄됐다. 나도 계몽됐다. 국민이 계몽됐다. 나도 계몽됐다고 하는 123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딱 규정하면서 기자회견 첫머리에 강조하는 그런 자가 당의 비상대권을 갖고 있는 당이에요. 그 국민의힘에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기대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2달 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고 누가 최고위원이 되는지를 마지막까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미 기대를 접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당도 완전히 좀비로 전락했고 자유파 태극기 애국 세력들도 지금 피로감에 극도의 피로감에 힘들어하는 상태고 자유파 유튜브도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이 불신은 극에 달했다. 이재명 개딸 권력은 오로지 자기네 이익 챙기는데 혈안이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좀비 정권, 좀비 정당으로 전락해서 무능하기 짝이 없다. 자, 이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죽어나는 건 우리 국민들이에요. 죽어나는 건 우리 서민들이에요. 이 서민들의 분노가 정치권으로 수렴이 되면 마치 가스가 조금씩 유출이 돼서 대폭발을 사전에 막듯이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저 종북주사파들이 그러겠습니까? 무능하게 짝이 없는 국민의힘이 그러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서민들은 2중 3중의 고통 속에서 짓눌리고 있는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분출되거나 표출될 수 있는 통로는 거의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황은 뭐냐? 우연한 또는 의도적인 작은 불씨 하나로라도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대폭발은 아마도 국민의힘의 해체와 새로운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의 창당 그리고 완전히 다른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과의 투쟁전선의 구축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또 자유파 유튜브들과 자유파 지도자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대폭발에 대비하라. 이 대폭발에 대비하라. 필연코 온다. 필연코 온다. 이 대폭발에 대비하라. 전력을 아껴라. 자원을 아껴라. 하지 않으면 안 될 투쟁을 해 나가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활동과 투쟁과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라. 마치 동면하듯이 최소화해라. 자원을 아끼고 힘을 아끼고 에너지를 비축하라. 대폭발에 대비해야 한다. 저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 태풍 전야, 대혁명의 전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폭발은 가진 자들 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느 혁명이 가진 자들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잃을 거 하나도 없는 빼앗긴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혁명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잃을 거 하나도 없이 빼앗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자유우파에 의해서 정치 대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이 그 전야다. 그러니 바로 그때가 왔을 때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전력을 아껴라. What is to be done?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은 대폭발을 준비할 때다. 대폭발을 대비하면서 치열하게 준비할 때다. 곧 온다. 그때 제대로 한판 붙자. 네, 오늘 최근 정세 속에서 토요일 아침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하시라고 오늘 오랜만에 정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 레닌이 100년 전에 했던 그 정세 분석의 틀을 가지고 지금 한국 정치를 분석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생각하는 이 프레임 속에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좀 발동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